저는 오늘 4학년 1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1단원, 2단원이 1호 교재에서 학습하고 있는 단원들입니다. 1단원 비중이 크고요. 2단원은 각도 어리막이 그리고 예각, 둔각, 직각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2호에 아마 각도 일부 문제들이 이어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유형별로 문제를 조금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념들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지 설명드리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 학습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개관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감이 좀 잡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큰 수 단원에서 원장님들이 제일 난감해 하시는 게 일단은 수가 길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거 읽는 법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고 또 이 큰 수의 양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 포인트를 잡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가볍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세 초일 초이 친구들도 할 수 있도록 수 읽기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를 읽을 때 일단은 저는 칠판에 이렇게 숫자 카드를 4장을 붙여놔요. 네 자릿수 카드.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무 힌트도 주지 않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잘 읽을 거예요.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0 자리값이 없는 0이 들어가 있어도 1094, 7001, 2930, 8316 이렇게 네 자릿수까지는 너무 잘 읽을 수 있고 또 사실 그 수밖에 없는 나이기도 하고요. 2학년의 네 자릿수의 이제 개념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미 많이 익숙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수를 4개씩 끊어서 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카드를 2개씩 붙여줘요. 그러면 네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잘 읽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붙인다면 너네 이거 뭐라고 읽을래? 라고 하면 아이들 중에 수감이 있는 친구들은 만을 사용해서 읽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2930, 8316 이렇게 읽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이 1의 자리, 요 자리 값이 똑같은지를 물어보면 또 그 값은 다르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자리 값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가 네 자리가 될 때마다 사이에 이름을 붙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카드를 붙일 때 만을 넣어준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수카드를 붙일 때 억을 넣어준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 수카드를 붙일 때 조를 넣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붙을 때마다 만, 억, 조를 붙여서 읽어준다고 간단한 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숫자 카드를 계속 붙이면서 수 읽기를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넣어서 만억조를 강조해서 오버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조금 나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밑에 만억조 적어서 넣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억조라는 그 단어 자체, 용어 자체에 익숙해지도록 수 읽기를 열심히 시켜주면 일단은 큰 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는 이걸 쉽게 가르치신다고 만원조 이렇게 해서 만원조, 만원만조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큰 수를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억조에 익숙해진 친구들에게 실제 만, 억, 조의 개념들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설명할 때 저는 수의 양감 때문에 곱셈, 덧셈 분해를 여기서 조금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아이들이 나중에 수의 어떤 그 감을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을 가르칠 때도 처음에는 100이나 1000, 아이들에게 익숙한 수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100은 1이 100개 있는 거, 10이 10개 있는 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곱셈식으로 풀어주거든요. 지금 100 같은 경우에는 100은 1이 100개, 1 곱하기 100과 같아.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10이 10개 있는 거, 10 곱하기 10과 같아.
그래서 곱셈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몇 개라는 표현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을 잡아주면서 100은 10이 10개, 1이 100개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곱셈에서 앞에 숫자끼리 곱하고 0을 개수만큼 써주면 그 곱셈에 곱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원리를 알려준 뒤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얘들아, 1000이 10개 있는 거는 얼마일까? 1000이 10개 식으로 표현하면 1000 곱하기 10이네. 그러면 앞에 있는 수끼리 곱하고 1, 뒤에 있는 0을 개수만큼 붙여주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만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을 딱 썼을 때 아까 수를 끊어서 읽어봤었던 경험을 되살려서 그럼 이 수를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4개 끊고 1만 이렇게 붙여서 읽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이 한 개 있으면 1만인데 쓸 땐 이렇게 써 라고 만을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이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억과 조에 대한 설명들도 해주고요. 그래서 수를 조금 이 기본 베이스를 잡을 때 곱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곱하기 10은 뒤에 0이 하나 붙는다는 거, 곱하기 100은 뒤에 0이 2개 붙는다는 거, 곱하기 1000은 뒤에 0이 3개 붙는다는 거, 이런 0의 의미들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작업까지 하냐면요. 만 하면 0이 몇 개지? 4개. 억 하면 0이 몇 개지? 8개. 조 하면 0이 몇 개지? 12개까지 가요. 그래서 만이 1개, 0 4개에 1 붙인 거 1만, 만이 6개, 0 4개에 6 붙인 거 6만,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이 곱셈 단계를 지나쳐서 이제 만, 억, 조를 0의 숫자로, 0의 개수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몇 개라는 개념들, 그 수를 써서 숫자를 완성할 수 있게 요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고요. 덧셈 분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많은 9,000보다 1,000이 큰 수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문장의 OX를 판단할 때 아이들이 감을 잘 잡았으면 해서 설명해주는 부분들인데 많은 1,000이 10개이기 때문에 1,000이 9개 있는 것과 1,000이 1개 있는 것으로 쪼개줄 수 있어. 그러면 만이라고 하는 거는 9,000 더하기 1,000이네. 9,000보다는 1,000이 큰 수네. 이런 식으로 수를 덧셈, 더하기를 사용해서도 분해해 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에 대한 감이, 자릿수에 대한 감이, 그리고 0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공들여 설명하는 과정들은 여기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톡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만영 몇 개? 4개. 억 0 몇 개? 8개. 10만은 0이 몇 개? 10에 0 하나, 만에 0 4개, 0 5개.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계속 반복을 해주고요. 그 0의 의미가 곱하기로 연결돼 있는 수의 개수 문제라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걸 계속 되짚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는 이 큰 수를 읽을 때 이 7은 그럼 어떤 걸 나타내는 수일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7,000억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물론 요게 한 번에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수를 하나하나 쪼개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1000조 더하기, 90조 더하기, 4조 더하기, 7,000억 더하기, 1억 더하기, 2,000만 더하기, 900만 더하기, 30만 더하기, 8,000 더하기, 300 더하기, 10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수를 계속 쪼개서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아이들에게 요 수의 개념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의 자리 숫자 그리고 나타내는 값에 대한 아이들이 개념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배, 아이들에게 수를 쭉 적어놓고 여기 있는 일과 이쪽에 있는 일이 같은 일일까?
라고 질문을 해줘요. 물론 처음에는 수를 조금 작은 쪽에서 골라서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은 다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요 1은 지금 보면 10의 자리에 1이 있기 때문에 10을 나타내는 수고, 여기는 만억, 1억의 자리에 1이 있으니까 1억을 나타낸다. 그래서 10은 0이 하나, 1억은 0이 8개니까 0이 7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1000만 배의 차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0의 의미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0을 정말 조금 많은 차씨를 할애해서 이렇게 수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확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저도 중간에 들어오는 교과만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가장 공들여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큰 수 단어는 개념을 아이들과 함께 큰 수를 직접 읽어보고 쪼개보고 분해해보고 합성해보면서 식으로도 표현해보고 말로도 표현해보고 이 개념들을 익힐 때 수 읽기, 수의 의미 알기 이 부분을 충분히 해주시면 뒤에서는 쉽게 풀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기 먼저 접근하시기보다 저는 한 차시 정도는 꼭 아이들과 이런 큰 수들을 읽어보고 의미를 파악해보고 또 수의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친구들은 이걸 그냥 과제로 다 해올 수 있을 정도로 무리 없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유형별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곱셈으로 식을 좀 뜯어서 분해를 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 원권 수표로 1조 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100억 원권 수표는 몇 장 있어야 하나요? 100억 원이 몇 개 있을 때 1조가 될까?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는 100억에 0이 몇 개인지 쓸 수 있어야 하고요. 뒤에서부터 물론 이렇게 일십, 백, 천 오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꼼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0억이라고 하면 100을 쓰고 억을 나타내는 0을 몇 개 붙여주면 돼? 라고 앞에서부터 쓰도록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100에 0 2개, 억 0 8개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0의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0의 의미를 좀 개념을 잡아가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몇 개 있을 때 아까 우리 1이 100개, 1 곱하기 100, 100이 100개, 10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몇 개라는 개념은 배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100억 원이 몇 개 있어야 저는 몇을 항상 네모라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이 몇 개 있어야 1조가 될까? 아이들에게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이 와야 111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0이 지금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봐서 여기에 0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0의 개수를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100장.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좀 느린 친구들도 생각보다 쉽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앞에 숫자들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고 앞에서 하는 곱셈 분해들을 해주면 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원활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문제가 많이 나오죠. 1조가 몇 개, 1억이 몇 개, 만이 몇 개, 1이 몇 개.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1조, 조의 0이 12개, 0 12개 쓰고 앞에 9214 이렇게 써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9214조 더하기 3185억 더하기 7053만 더하기 4672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감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 말로 하면서도 세로로 9214조 더하기 3185억 더하기 쭉쭉쭉 해서 세로로 더해서 그 결과값을 보고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곱셈으로 쪼개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해요. 이게 뭐
물론 교과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센 연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이런 문제로 할애를 하고 있고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개념 한번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수를 4개씩 끊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 조금 이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것부터 접근해야 될지를 감조차 못 잡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큰 수, 긴 수가 나오면 우리가 카드를 쪼갰던 것처럼 4개씩 쪼개서 칸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기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입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쪼개서 수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4개 끊어서만 4개 끊어서 억, 4개 끊어서 조 붙여주고 읽는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4자릿수까지만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여기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만이 10,000개 있을 때 만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숫자로 만 쓰고 한글로 만 쓴다거나 뭐 0을 4개 써놓고도 이게 1억인 0을 8개 써놓고도 이게 1억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한번 짚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좀 인터넷 강의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뜨는 브랜드예요. 뭐 연산으로. 그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만만 억, 만억 조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만만이 겹치면 1억이다. 만억이 겹치면 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짚어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할 만한 요소들은 그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고 여기서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곱셈 분해, 덧셈 분해로 큰 수를 좀 쪼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1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잘 설명한 거, 옳게 설명한 거, 뭐 1억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옳게 설명한 거 이런 식으로 이 수를 조금 수의 의미를 문장으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식으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옆에 식을 쓰게 해요. 1000억의 10배. 얘들아 너네 이거 식으로 붙여볼까? 1000억 곱하기 10. 아 그럼 1000억에다가 0을 몇 개 붙이면 돼? 1개. 그래서 곱셈식 쓰고 얼마인지 쓰고 10억에 1000배. 아 10억 곱하기 1000. 그럼 10억에는 0이 몇 개? 1000에는 0이 몇 개? 그래서 얘는 0이 몇 개? 얘는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1조가 된다는 거. 9천억보다 1,000억만큼 더 큰 수. 이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배는 곱셈인 걸 알겠는데 여기도 막 곱셈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덧셈 분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9천억 더하기 1,000억 하면 억은 같기 때문에 9천 더하기 1,000인데 여기서 만 해서 억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억은 조라고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것도 똑같죠. 9,900억, 10억, 억이 똑같으니까 9,900 더하기 10 하면 9,910억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수를 큰 수를 곱셈식으로, 덧셈식으로 쪼개거나 곱셈식, 덧셈식을 가지고 큰 수를 변환해 보는 거. 그러니까 역으로도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기억이 나타내는 값, 니은이 나타내는 값이 도대체 몇 배의 관계이냐.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이것도 수를 조금 계속 쪼개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의 값이 니은이 나타내는 값의 몇 배일까? 얼마를 곱해야 니은이 기억이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글로 제가 써놨지만 만억조를 한글로 쓰면 감을 잘 못 잡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풀어서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5, 지금 니은이 5억입니다. 0이 뒤에 8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이 몇 개 있어야 5조 0, 12개가 될까? 0이 수는 똑같고 0이 8개인데 12개로 늘어났으니까 수는 똑같아 곱하기 1 그리고 0이 4개가 생겨야 하니까 0 4개를 붙여주면 만배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큰 수의 곱셈
들도 다시 한번 영의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숫자가 똑같은 건 많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 2에서 4가 된다거나 3에서 뭐 6이 된다거나 3에서 9가 된다거나 요 앞에 있는 숫자들도 같이 배의 관계로 커질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요런 것들은 그냥 0의 개수로 따져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재에는 요렇게 수가 바뀌는 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직선에서 띄어세기. 수직선은 제가 항상 아이들과 이제 조금 중점을 두고 하는 문제 유형이고 개념 설명을 할 때에도 수 쪼개기를 할 때에도 수직선 활용을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분수에서 나오는 수직선도 아니면 큰 수에서 나오는 수직선도 늘 이 숫자, 눈금이 있는 것들 요게 얼마를 나타내는지 먼저 찾고 그러면 아이들이 차이를 찾을 때 수감이 있는 친구들은 요거에서 요걸 빼면 이만큼이 나온다는 걸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년이 올라가도 그걸 딱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해야 돼 짚어주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눈금이 나타내는 값이 얼마인지 볼까? 근데 그러려면 이 수에서 얘를 빼주면 돼. 그럼 차이가 얼마야? 10만이야. 10만을 똑같이 몇 칸으로 나눴지? 실제로 어른들은 이게 딱 10칸이라는 게 보이지만 아이들은 이 칸도 못 센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직선에 이렇게 칸을 그어서 아니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칸인 걸 세주고 그러면 10만을 똑같이 10칸으로 나눴네. 그럼 이 한 칸은 얼마일까? 1만일 거야. 10만에 10분의 1이 만이라고 나온 친구 사실 많지 않고요. 1만이라고 보통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 만이 한 개 있는 거야. 만이 10개 있는 걸 똑같이 10칸으로 나눠서 넣어줬으니까 한 칸에는 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145만에서 기억까지 몇 칸이지? 6칸이네. 그러면 1만이 6개. 6만이 커진 거구나. 해서 밑에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해주면 사실 아이들이 교사의 질문에 따라서 딱딱딱 찾아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질문을 좀 통일화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아이들한테 질문을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말씀드려요. 수직선 문제가 나오면 수 써있는 거 찾아 얘들아. 그리고 수와 수의 이 사이만큼이 나타내는 값을 찾자. 그 다음에 몇 칸으로 돼 있어? 몇 칸. 그럼 한 칸은 얼마야? 얼마. 몇 칸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수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더하기로 정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지도하실 때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마다의 질문들을 구체화하시고 통일화해서 계속 같은 식으로 반복해 주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도 편하고 이해도 잘하고 또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절차들을 정리해서 나만의 뭔가 포인트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띄어쓰기 문제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으면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설명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모를 그리는 것보다 수직선에 익숙해지면 수직선을 가지고 하는 걸 조금 더 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걸 눈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가는 그 칸의 수 이걸 수직선에 똑같이 나타내주고 그리고 나서 정리식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수직선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칸 띄어세기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생님들 보시는 거라서 막 칸을 나눠 놓진 않았는데 아이들과 수업하실 때는 연도별로 수가 커졌네. 그럼 수직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 그리고
이 차액이 얼마인지, 얘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금액으로 자산이 늘어난 건지, 그래서 1년에는 얼마가 는 건지 똑같이 수직선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유형 정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구나. 다 접근 방식은 똑같구나.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에 맞는 수 구하기 문제가 저희 책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건이 막 주르륵 대여섯 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것도 굉장히 좋게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쉽고 대신에 알아야 될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건에 맞는 수 구하기를 할 때는 아이들과 몇 자릿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먼저 시키는 거는 칸을 9개 그려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나서 선으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모로 하니까 1과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칸을 9개 긋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게 칸의 자리를 세워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천만의 자리 숫자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만 앞에 일십, 백천, 천만 해서 여기에 2를 넣어줄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한차시 정도는 개관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수업 때 저는 이렇게 자리를 짚어서 얘는 왜 자리야? 라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그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끔 반복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천만의 자리 숫자를 바로 찍고 2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건 여기예요. 이렇게 수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그래서 두 가지 유형. 가장 큰 수는 가장 큰 수가 높은 자릿수에 와야 된다는 거. 가장 작은 자릿수를 만들 때는 작은 자리부터 배치를 해야 되는데 첫째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만 짚어주시면 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접근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책에 있는 것 중에 어려워했던 거는 그냥 자기가 뭐 9자릿수를 만들어 보세요. 7자릿수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7자릿수를 만들고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 차라리 그런 문제들을 조금 어려워했고 이렇게 조건이 명확한 거는 생각보다 답을 잘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모가 있는 수의 크기 비교하기.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면 네모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책에는 이렇게 한쪽에 네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를 크기를 비교할 때는 제일 먼저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본다. 그래서 자릿수가 많은 것들이 큰 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문제들은 자릿수가 일단 똑같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자릿수가 똑같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비교해야 할까? 앞에 높은 자릿수부터 비교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6,734억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는 넘어가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가 시작되는데 여긴 얼룩이 묻어서 물감이 묻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어딜 봐준다? 그 아랫자리를 봐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중 문제집에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네모가 있는 식은 아랫자리를 비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전제를 두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수업을 저는 좀 싫어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얼룩이 있거나 물감이 묻었거나 네모가 있는 문제는 일단 똑같은 걸 넣어봐 라고 얘기해 줍니다. 똑같다면 얘들아 여기에 9가 있는데 0부터 9까지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수는 9니까 일단 똑같은 걸 넣어봐. 그럼 어딜 봐야 돼? 다음 자리를 봐야 돼. 아랫자리를 봐야 돼. 라고 해서 아랫자리가 큰 쪽이 더 큰 수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경험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풀어보면 아이들 금방 적용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 문제 이렇게 공들여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얼룩이 있을 때는 같은 수를 넣어보고 다음 자리를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잘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같은 수를 넣었을 때 뒤에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큰 수, 뭐 더 작은 수를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면 이렇게 써서 비교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각도 단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도는 제가 봤을 때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각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친구들 중에 특히나 각도 단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동영상도 많이 보고 EBS 영상도 많이 보고 다른 학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선생님들이랑 연구 모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냥 익숙해지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도 단원 할 때 연결돼 있는 개념을 먼저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각의 모양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게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각도 단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짚어주셔야 할 거는 3학년 1학기 평면도형 단원에서 배우는 각의 개념들이에요. 일단은 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3학년 때 배웠지만 1년이 이미 지났고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각에 대해서 정의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3학년 친구들이 각을 접했을 때 도형의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하고 각 자체가 도형인 걸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설명들을 다시 해주고 정의를 명확히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들한테 짚어주는 거는 한 점에서 그은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 이루는 도형이 각이라는 거. 그리고 각의 꼭지점이라고 말하고 반직선 하나를 각의 변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각의 변이라고 말한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책에 있는 이런 다양한 각의 모양들에서 꼭지점 찾아서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해봐. 변 찾아서 파란색으로 선 그어봐. 이런 식의 작업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각의 모양이 인지가 되지 않으면 각도를 잴 때 각도기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각의 모양이 어때 얘들아? 각은 벌어진 그 도형인데 반직선 두 개가 만난 거야. 어떻게? 한 점에서. 근데 신기한 게 아이들한테 교과서에 있는 반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 이루는 도형이라고 설명했을 때보다 어떻게 했을 때 더 이해를 잘하냐면 한 점에서 그은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 이루는 도형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해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순서를 바꿨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두 가지 방법을 저는 두 가지 그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요. 그림을 계속 그려보게 해요. 각을 만들려면 점 3개만 있으면 돼. 이 점이 각의 꼭지점이 될 거야. 그리고 점을 막 그려놓고 이 점을 각의 꼭지점으로 각 한번 그려봐. 라는 식으로 변을 어떻게 그으면 될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각의 모양을 먼저 인지시켜주고 용어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연습시켜요. 각의 꼭지점이 어디야? 여기. 변이 어디야? 여기. 그리고 나서 각도, 각의 정도, 벌어진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학년 친구들한테는 이걸 동물 입에 비유해요. 입을 크게 벌렸는지 작게 벌렸는지 악어가 입을 크게 벌렸어 작게 벌렸어 작게 크게 벌렸어 작게 벌렸어 크게 각도는 여기는 작은 각, 큰 각 이런 식으로 그리고 4학년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부채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얘들아, 부채를 많이 펴면 각이 큰 거고 부채를 조금 펴면 각이 작은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화 할 수 있게 모양들을 대입해서 얘기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각도의 정의를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90도 직각만큼 펼쳐지는 부채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부채가 있는데 얘들아, 걔는 넓게 펼쳐지지가 않아. 딱 얼만큼만 펼쳐지냐면 90도만큼, 그러니까 직각만큼만 펼쳐져. 근데 그 부채에는 칸이, 살이, 부채살이 칸이 90개가 있어.
뭐 살은 91개겠죠. 간격이 그 사이의 수가 90이니까. 그래서 90칸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부채를 한 칸 펴면 그게 1도만큼의 각도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지금 각도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이미지화를 시켜놓고. 그럼 얘들아, 한 칸을 펴면 1도니까 5칸을 펴면 몇 도일까? 5도야. 90칸을 다 펴면 몇 도일까? 90도야. 그래서 우리는 직각을 90도라고 표현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각의 크고 작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도를 재기 전에 저는 각의 어림을 먼저 가르쳐요. 그러니까 직각보다 더 많이 벌린 거. 부채가 직각 부채 하나로는 만들 수 없는 거. 요걸 둔각이라고 하고 직각 부채를 직각까지 펴지 않고 작게 폈을 때 그걸 예각이라고 해. 라고 정리를 해주고 각 어림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펴놓고 직각, 예각, 둔각들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주고 얘는 90도일까? 90도보다 클까? 90도보다 작을까? 90도야, 직각. 90도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 예각. 90도보다 클까? 작을까? 커, 둔각. 90도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 예각. 이런 식으로 어림을 먼저 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그 각도의 수가 직각은 딱 90이라는 거, 90도라는 거. 그리고 얘는 90보단 작을 거라는 거, 5보단 크고 1보단 크고. 그래서 수의 범위를, 각도의 범위를 조금 잡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기로 각도 재는 걸 설명해 줍니다. 예측하고 내가 적용을 했을 때 스크리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각도기에서 제일 헷갈리는 거는 이 안쪽 눈금을 읽을지 바깥쪽 눈금을 읽을지를 결정짓는 걸 제일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각도기를 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용어 정리를 해서 변과 꼭지점을 맞춰서 된다라고 하는 것들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도를 읽을 때, 그러니까 몇 도인지를 잴 때 눈금을 읽는 부분들은 안쪽을 읽을까 바깥쪽 눈금을 읽을까 결정지을 때 각의 크기를 어림해서 얘가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보고 수의 범위를 어림해서 바깥쪽을 읽을지 안쪽을 읽을지 결정하게 하는 거. 그게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도기를 사용하여 각도를 재라고 할 때 아이들에게 예측되는 범위를 먼저 물어봐요. 몇 도일 것 같아?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일까? 직각보다는 작으니까 1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을 거야. 해서 그 사이의 눈금을 읽도록 지도하면 안쪽 눈금, 바깥쪽 눈금의 기준을 못 잡는 친구들은 조금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똘똘한 친구들은 각도기에 한 변을 각도기의 밑금에 맞추고 각의 꼭지점을 각도기의 중심에 맞췄을 때 이 변이 0이 되는 눈금을 가지고 읽어 얘들아 하면 안쪽 바깥쪽 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림을 해서 수의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눈금을 결정짓도록 하게 하신다면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걸 아이들도 느끼고 다시 한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자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하시면 각도기 읽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제일 문제가 되는 유형은 각도기를 각의 바깥에 대는 애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 각을 잴 때 각도기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을 봤어요. 반원을. 그 친구들은요. 그냥 정말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각도기를 대고 각을 재는 걸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각의 각 도형들이 있으면 각도기 대는 것만 시키는 거죠. 꼭지점 맞춰, 변 맞춰, 어떻게 돼야 돼? 꼭지점 맞춰, 변 맞춰, 어떻게 돼야 돼? 그렇게 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안쪽 읽을까 바깥쪽 읽을까 그 전에 어림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될 때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각도기를 대는 거 2단계는 어림하는 거 그 다음에 각을 재는 거
그래서 1단계가 잘 되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가 잘 되면 3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신다면 조금 덜 답답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각도기 되는 걸 어려워하진 않는데 이 각이 변의 길이가 짧아서 각도기에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디를 읽어야 될지 그 플라스틱 각도기의 눈금이 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어느 눈금을 읽어야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각도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요런 그런 보조 도구들 사용을 잘 해주시면 금방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집이 굴곡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각도기는 눈금이 좀 두껍게 돼 있고 해서 이런 포스트잇 각도기가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얘가 반투명 재질로 돼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 선을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기가 쉽고요. 아이들도 인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안쪽 눈금, 바깥쪽 눈금을 결정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게 형광펜 같은 걸 그어주시면 안쪽 눈금, 바깥쪽 눈금 결정도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구를 플라스틱 각도기가 아니라 포스트잇 각도기를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각이 이 변의 길이가 짧아서 아이들이 눈금을 못 찾는 경우에는 연장선을 긋게 해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각도기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반원으로 들어갈 텐데 짧아서 눈금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못 찾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자를 대고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각은 반직선과 반직선이 만난 거기 때문에 끝이 없어 얘들아 해서 니네가 이어줘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렇게 해주면 눈금을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뭐 시험지가 글자가 작고 종이가 작아서 각 재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연장선 긋기 이 팁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 중에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 크고 작은 예각과 둔각의 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 책에는 진짜 친절하게 딱 직각을 끼고 갈 수 있는 것들로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예각과 둔각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각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뭐 몇 개짜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 조금 이 개수 잡는 거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별로 각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그래서 요 차를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절차적으로 접근하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연습을 조금 하면 되더라고요. 사실 문제집에는 어떤 유형이 더 많냐면 얘를 똑같은 크기로 나눈 것들이 많아요. 뭐 180도를 6개로 나눴다든지 180도를 5개로 나눴다든지 해서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은 문제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유형들 하나 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각이 되는 것들도 개수가 작고 둔각이 되는 것들도 개수가 적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찾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했던 유형들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까지고요.